그날 새벽, 서울 구로구의 공기는 밤새 내린 비로 축축했다. 젖은 흙냄새와 길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플라스틱과 낡은 판지 상자 더미 사이로 한 젊은 여성이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지원, 나이는 22살 남짓. 몸은 작았지만 다부져 보였다. 피부는 건강한 구릿빛이었고 먼지와 땀으로 얼룩졌지만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얼굴 윤곽이 드러났다. 어깨에 짊어진 거대한 포대자루는 그녀의 등 전체를 거의 가릴 정도였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이미 익숙하게 여기는 듯 빠르게 걸었다. 이따금 지나는 좁은 골목길에서 그녀를 아는 아이들에게는 작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누나, 안녕하세요. 아이들 중 하나가 손을 흔들며 외쳤다. 응, 민준아, 안녕. 공부 열심히 하고 떼쓰지 말고 그녀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날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구로시장 근처 큰 사거리에서는 경찰 몇 명이 차량 단속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오토바이들을 멈춰 세웠다. 그들 중에는 성질이 고약하고 다혈질로 소문난 박철민 경사가 있었다. 그의 얼굴은 늘 찌푸려져 있었고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많은 택시기사나 배달기사들은 그의 거만한 태도 때문에 남몰래 그를 욕하곤 했다. 지원은 플라스틱 포대가 가득 담긴 작은 손수레를 밀며 그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의 손수레는 주인처럼 지쳤다는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는 그저 단속 현장을 빨리 지나치고 싶었을 뿐이지만 운명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손수레에 실려있던 폐지 뭉치 하나가 길 위로 떨어졌다. 지원이 황급히 그것을 주우려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손수레가 의도치 않게 박 경사의 다리를 살짝 스쳤다. 야! 눈 없어. 박 경사가 날카롭게 쏘아보며 소리쳤다. 지원은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경사님.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폐지가 떨어져서요. 폐지 줍는 주제에 박 경사가 큰 소리로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최대한 공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경사는 손수레를 거칠게 걷어찼다. 지원이 모아온 폐지와 잡동사니들이 길 위로 어지럽게 쏟아졌다. 플라스틱 병들이 깨지고 깡통들이 하수구로 굴러 들어갔다. 다음부터 공공도로 다닐 땐 조심해. 남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말고. 그가 다시 소리쳤다. 지원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이 광경을 촬영했다. 근처 가게의 한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경사님, 그냥 폐지 줍는 아가씨인데 너무 심하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박 경사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볼 뿐이었다. 아주머니, 여긴 경찰 단속 구역입니다. 참견 마시죠. 눈물이 핑 돌았지만 지원은 꾹 참았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흩어진 폐지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손이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에 베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짓밟힌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내가 고작 폐지 줍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걷어차고 모욕해도 되는 건가? 만약 내 진짜 신분을 안다면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경사는 여전히 그녀 근처에 서서 마치 지원이 겪는 수치심을 즐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이제 그만 가? 교통 방해하지 말고. 그는 마치 길고양이를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박 경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으며 그를 이유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다. 뭘 봐,
박 경사가 도전적으로 물었다.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남은 힘을 모아 조용히 말했다. 알겠습니다. 경사님. 가겠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수레를 밀고 자리를 떴지만 그 발걸음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평범한 폐지 줍는 여자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지원이 떠난 후 다른 두 경찰관인 이 경사와 김순경이 박 경사에게 다가왔다. 철민이 형, 아까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그냥 폐지 줍는 아가씨잖아. 박 경사는 피식 웃었다. 냅둬. 저런 것들 중엔 도둑놈들도 많아. 저 손수레에 마약이라도 숨겨 다닐지 누가 알아. 그래도 아까 그 여자는 되게 공손하던데. 눈빛이 보통 폐지 줍는 사람 같지 않았어. 김순경이 조용히 거들었다. 얘야, 너 드라마 너무 많이 봤다. 박 경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나 멀리 떨어진 작은 식당에서 평범한 옷차림의 한 남자가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멀어져 가는 지원의 뒷모습을 바라본 뒤 휴대폰을 꺼내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타겟 접촉 확인. 신분 노출 불가 5메시지를 보낸 후 그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남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왔다. 안양천변에 위치한 양철 지붕이 샌 흔적이 가득한 작은 판잣집이었다. 안에는 야은 요와 낡은 라디오뿐이었다. 하지만 구석에는 그녀의 폐지 줍는 삶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단정한 옷과 반짝이는 검은 구두가 들어있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양동이에 담긴 물로 손의 상처를 닦았다. 시선은 허공을 향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열어 독수리 문양과 경찰청 보안국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작은 금속 배지를 꺼냈다. 그렇다. 지원은 평범한 폐지 줍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위장 잠입 중인 정보과 소속 요원이었다. 구로시장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부 경찰들의 불법 찬조금 수수 및 갈취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비밀 임무를 수행한 지 벌써 2달째였다. 그녀는 그들의 활동을 가까이서 감시하기 위해 일부러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의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만 했다. 특히 자신을 걷어찬 경찰이 조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배지를 오랫동안 응시했다. 박철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제 그 이름은 그녀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단순히 그의 거친 행동 때문만이 아니었다. 단순한 오만함 이상의 무언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보보고서에 따르면 박철민 경사의 이름은 시장 주변의 불법 찬조금 관련 보고에 오랫동안 등장해왔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작은 수첩에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대상 박철민, 민간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 표출. 구로 지역 불법 찬조금 연루 가능성. 자신의 권위에 대한 언급 시 공격적 반응 보임. 집중 감시 필요해. 그녀는 수첩을 덮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박였다. 그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일 다시 그곳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대자루만 들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새벽부터 분주했다. 지원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다. 하지만 그녀의 옷 속에는 핀처럼 생긴 작은 마이크로 카메라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몇몇 시장 상인들은 평소처럼 그녀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몇몇은 조용히 속삭였다. 어제 그 경찰한테 혼쭐 났던 폐지 줍는 아가씨네. 참 안 됐어. 지원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못 들은 척했다. 길 건너편 박 경사와 그의 팀은 다시 작은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지원을 보고 피식 웃었다. 어제 그 폐지 줍는 여자 또 왔네? 아직도 여기 지날 용기가 있나 보지? 형, 그냥 둬. 또 문제 만들지 말고
위 경사가 말했다. 오히려 내가 다시 한마디 하면 무슨 반응을 보일지 궁금한데 박 경사가 일어서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박 경사가 다가가기도 전에 검은색 창문을 한 2대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3명의 남자는 사복 차림이었지만 위험이 느껴졌다. 그중 한 명인 감찰과의 김진우 경정은 곧장 초소로 향했다.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들은 일제히 경직된 자세로 섰다. 충성, 과장님, 그들이 일제히 외쳤다. 박 경사도 덩달아 굳은 자세로 섰지만 그의 관자놀이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김경정은 주위를 둘러본 뒤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다. 이곳에서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한 불법 찬조금 수수가 빈번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설명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박 경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닙니다. 과장님.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재빨리 대답했다. 김경정은 그를 오랫동안 쳐다보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한편 지원은 멀리서 폐지를 줍는 척하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옷에 달린 작은 카메라는 그들의 대화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녹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첫 번째 단계가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3개월 전 지원은 경찰대학 마지막 학년으로 현장 정보 수집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뛰어난 관찰력과 높은 사회적 공감 능력 덕분에 김경정에게 직접 발탁되었다.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때 많은 동기들은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다. 지원아, 이 임무는 쉽지 않아. 환경도 험하고 정말로 빈곤선 아래의 삶을 살아야 해. 김경정이 그때 말했다. 지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녀는 정말로 폐지 줍는 사람의 삶을 살았다. 다리 밑에서 잠을 자고 상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국가로부터 익힌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진심, 투쟁, 그리고 제복을 입은 자들이 종종 무시하는 존중의 의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박 경사가 그녀를 걷어찼을 때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작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에 대한 깊은 실망감이 솟아오른 이유였다. 다음 날 아침, 구로시장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지만 무언가 억누르는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어제 김진우 경정의 방문 이후 많은 상인들은 불법 찬조금 수수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수근거렸다. 사거리에서 근무하던 경찰들은 평소보다 더 경계하는 모습이었고 일부는 단속의 강도를 낮추기까지 했다. 하지만 박철민 경사는 오히려 불안해 보였다. 그는 밤새 잠을 설쳤다. 어제 김경정이 남긴 어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었지만 그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어제 그 폐지 줍는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 여자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다. 그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아침 8시경, 지원이 다시 나타났다. 평소처럼 삐걱거리는 손수레와 등에는 커다란 포대 자루를 맨 모습이었다. 얼굴은 무표정했고 어제의 사건이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않은 듯 보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는 오늘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수집한 모든 기록을 감찰과 본부로 직접 전송하는 날이었다. 그녀는 옷 아래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켠 뒤 천천히 경찰 초소를 지나 걸어갔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던 박 경사가 그녀를 보고 벌떡 일어섰다. 어이, 또 너야?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그를 본 몇몇 상인들이 하던 일을 멈췄다. 순식간에 주위가 조용해졌다. 지원은 멈춰 서서 두려움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경사님.
저는 매일 이 길로 다닙니다. 문제라도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박 경사는 코웃음을 쳤다. 어제 나한테 망신을 줬으면 됐지. 오늘 또 나타나. 저는 그저 생계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경사님. 누구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박 경사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내가 모를 줄 알아? 너 아무리 봐도 평범한 폐지 줍는 사람 같지가 않아. 지원은 긴장한 척 살짝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사님. 박 경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너 어제 뭐 녹화 같은 거 했지?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할 때 뭔가 만지작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어. 다른 경찰들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들을 지켜보며 일어섰다. 지원은 작게 웃었다. 녹화요. 전 휴대폰도 없습니다. 경사님. 폐지 줍는 사람이 무슨 휴대폰이 있겠어요. 박 경사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지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너, 나랑 초소로 좀 가자. 조사를 좀 해봐야겠어. 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마음속으로는 이런 상황이 닥칠 수 있음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었다. 녹음 장치의 모든 데이터가 원격 신호를 통해 자동으로 전송되었는지를. 작은 초소 안은 퀴퀴한 커피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다. 박 경사는 부하인 이 경사와 김순경에게 문을 닫으라고 지시했다. 몸수색해봐. 무슨 장비 같은 거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박 경사가 명령했다. 이 경사는 망설이는 듯 보였다. 하지만 형, 여자잖아요. 뭐가 무서워. 그냥 폐지 줍는 여자일 뿐이야. 박 경사가 소리쳤다. 하지만 이 경사의 손이 닿기도 전에 지원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폐지 줍는 사람의 말투가 아닌 다른 톤으로 말했다. 박철민 경사님,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성추행과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박 경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목소리, 그 말투는 시장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너, 정체가 뭐야? 그가 낮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똑바로 서서 그의 눈을 응시했다. 충분히 참았습니다. 경사님. 하지만 어제부터 당신은 경찰 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제복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이 경사와 김순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박 경사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폐지 줍는 주제의 말이 거창하네. 지원은 옷 속에서 작은 신분증을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책상 위에 단호하게 내려놓았다. 경찰청 보안국 내부 작전팀. 한지원 경위 순식간에 방안은 정적이 흘렀다. 낡은 선풍기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박 경사는 신분증을 오랫동안 쳐다본 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너, 정보가 요원이었어. 지원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저는 이 지역에서 당신을 포함한 일부 경찰들의 불법 찬조금 수수 및 민간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위장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경사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이건 가짜야? 정보가 요원이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할 리가 없어.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효과적이었죠. 지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손목시계의 작은 버튼을 눌렀고 잠시 후 작은 스피커에서 녹음된 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제 지원을 향해 고함치고 걷어차고 모욕하던 박 경사 자신의 목소리였다. 이 경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거 형 목소리잖아. 박 경사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난 함정에 빠진 거야. 지원이 날카롭게 그를 쏘아보았다. 아닙니다. 경사님. 당신은 스스로의 오만함이 판 함정에 빠진 겁니다. 잠시 후 밖에서 소리가 들리더니 검은색 세단 2대가 초소 앞에 멈춰섰다. 김진우 경정이 제복을 입은 감찰과 요원 2명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이제 그만하지.
그가 초소 안으로 들어서며 차갑게 말했다. 초소 안의 모든 경찰들은 얼어붙은 듯 굳어졌다. 김경정은 지원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보고는 완벽했어. 한경희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내용은 녹화되어 전송 완료되었습니다. 과장님 박경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박철민 경사, 김경정이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 및 구로시장 일대 불법 찬조금 수수 연루 혐의로 당신을 직위 해제하고 체포합니다.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겁니다. 박경사는 본능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과장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저 여자는 위장 잠입을 했어요. 이렇게 함부로 혐의를 씌우면 안 됩니다. 김경정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눈으로 말했다. 공평.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약한 시민을 걷어차지 않았다면 그게 공평한 거겠지? 하지만 넌 길거리의 작은 권력자가 되기를 선택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러. 초소 밖은 이미 호기심 많은 시장 사람들로 가득했다. 박경사가 수갑을 찬 채 끌려 나오자 사람들은 휴대폰 카메라로 그 모습을 찍기 시작했다. 몇몇 상인들은 작게 환호했고 어떤 이들은 감격스러워했다. 저것 봐. 어제 그 폐지 줍는 아가씨한테 소리 지르던 경찰이잖아. 한 아저씨가 속삭였다. 대박. 저 여자가 정보가 요원이었대. 다른 이가 외쳤다. 박경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얼굴은 수치심으로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떨리고 있었다. 그가 예전에 경멸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를 멸시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다. 한편 지원은 초소 문가에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옷차림은 확연히 달라 보였다. 팔뚝에 보안국 휘장이 달린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스쳤다. 위장 요원서 반장이 인파 속에서 나타나 자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야, 한경희. 여기 경찰들 제대로 떨게 만들었네. 지원은 작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두렵게 만들려는 게 아니었어요, 반장님. 깨닫게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몇 시간 후, 감찰과 임시 사무실에서 지원은 김진우 경정과 마주 앉아 있었다.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했어. 김경정이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열며 말했다. 내가 수집한 데이터 덕분에 더 큰 조직망을 파악할 수 있게 됐어. 박철민은 그저 작은 졸에 불과했어. 그 위에 그를 조종하는 더 높은 계급의 장교가 있어.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정이 옅게 미소 지었다. 물론. 제복을 입고도 그들이 한맹세의 의미를 잊은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만약 그때 제 마음이 약했다면 저는 아마 트라우마를 겪거나 임무를 포기했을 겁니다. 김경정은 의미심장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를 선택한 이유다. 너는 날카로운 정보 요원일 뿐만 아니라 아직 마음을 가진 인간이기도 하니까. 그게 가장 드문 자질이지. 지원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다시 그 시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위장 근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그곳에서 알게 된 작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김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번에는 폐지 줍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가장 더러운 곳에서도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상징으로서 가는 거다. 일주일 후, 구로시장은 다른 느낌이었다. 더 이상 위압적인 단속도, 거친 경찰도 없었다. 보다 인간적인 접근 방식을 가진 새로운 경찰들이 그곳에 배치되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지원은 깨끗하지만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그 주변에 폐지 줍는 아이들을 위해 공책과 학용품을 한아름 가져왔다. 예전에 그녀에게 인사했던 민준이라는 아이가 달려와 그녀를 반겼다. 누나, 이제 폐지 안 주어요.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누나는 예전에도 폐지를 주었지만 그건 병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찾기 위해서였어. 이 몇몇 상인들이 지원에게 다가와 그녀의 용기에 감사하며 악수를 청했다. 그녀는 그저 겸손하게 대답했다. 저는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제복 때문에 억울하게 짓밟히는 작은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멀리서 정오를 알리는 아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은 잠시 멈춰서서 맑아지기 시작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권력은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법 집행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를.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시장을 떠났다. 더 이상 등에는 포대자루를 메고 있지 않았지만 용기와 진심으로 깨끗하게 닦아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박철민 경사가 체포된 지 거의 2달이 지났다. 그의 사건은 큰 뉴스가 되었다. 지역 언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기사를 쏟아냈다. 폐지 줍는 여성 폭행한 경찰, 알고 보니 피해자는 정보과 요원, 여성정보요원의 위장 잠입, 구로시장 불법 찬조금 비리 파헤치아. 한지원이라는 이름은 갑자기 대중에게 알려졌다. 정보요원의 신분은 비밀에 붙여져야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유명세는 축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위협이었다. 그날 아침, 경찰청 보안국 사무실에서 지원이 새로운 보고서를 막 마쳤을 때 내부 우편 담당자가 전무상 비밀이라고 찍힌 두꺼운 갈색 봉투를 가져왔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그녀의 직속 상관인 최태석 총경의 서명이 담긴 공식 서한이 들어있었다. 내용은 짧지만 단호했다. 한지원 경위는 잠정적으로 본청 내부조사과로 전출을 명함. 서면 허가 없이 현장 수사 활동을 금지할 것을 요망함. 사유, 인원 보안 및 부서 간 협력 조정 필요의 지원은 그 서한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잠정적 전출이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니면 조용한 제거인가.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다. 그녀는 이것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신호임을 알았다. 정보세계에서 명확한 설명 없는 갑작스러운 전출은 종종 누군가가 더 높은 곳, 건드려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날 점심, 지원은 자신의 부서 데이터 분석 선임인 오랜 동료, 이철우 경사를 만났다. 그들은 구내 식당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셨다. 선배, 제가 왜 전출됐는지 아세요? 지원이 이 경사를 보며 물었다. 이 경사는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윗선에서 소문이 좀 돌고 있어? 내가 거물급 간부를 건드렸다는 얘기야. 박철민은 그저 조리였을 뿐이라고. 누구의 조린데요? 이 경사는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듣기로는 그 위에 현장 총책임자 역할을 하는 중간 간부가 있다고 해. 그가 여러 시장에서 거둔 불법 찬조금 배분을 관리했다더군. 박철민은 그중 극히 일부였을 뿐이고 지원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이름이 언급됐나요? 마침내 이 경사는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최태석 총경, 그 이름은 지원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오늘 아침 전출 명령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날 밤, 지원은 바로 퇴근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내부 보고서가 저장된 디지털 자료실로 몰래 다시 들어갔다. 자신의 개인 접속 권한을 이용해 구로 지역 시장 감시 작전에 대한 과거 보고서들을 추적했다. 몇몇 파일은 비밀 코드로 잠겨 있었지만 지원은 이미 시스템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경찰대학 시절 훈련 덕분이었다. 그녀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다. 시장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이 있을 때마다 현장 압수금이라는 명목의 추가 재정 보고서가 나타났다. 액수는 크지 않았지만 항상 정기적으로 나타났고 그 모든 보고서에 서명한 사람은 최태석 총경이었다. 지원은 모니터 화면을 오랫동안 응시했다. 분노,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만약 정말 그가 배후라면 그녀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조심해야 해.
그는 평범한 상관이 아니야. 그녀는 그 데이터를 작은 USB에 복사해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자신이 위험한 영역에 발을 들였음을 직감했다. 더 이상 비뚤어진 경찰 한 명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썩은 시스템과의 전쟁이었다. 밤 11시경, 지원은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그녀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울려 퍼졌다. 그러나 갑자기 구석의 불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계하며 멈춰섰다. 검은색 차 뒤에서 마스크를 쓴 거구의 남자 2명이 나타났다. 그들은 말없이 한 명이 곧장 달려들어 지원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지원은 반사적으로 남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몸을 빠르게 회전시켰다. 특수부대에서 배운 격투술이었다. 남자는 쓰러졌지만 다른 남자가 작은 칼을 꺼내 들었다. 지원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3단봉을 꺼냈다. 누구냐? 그녀가 단호하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오직 공격만이 이어졌다. 텅 빈 주차장에서 쇠 부딪히는 소리와 신발 끄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은 팔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한 명의 관자놀이에 강한 타격을 가해 쓰러뜨리는 데 성공했다. 다른 한 명은 비상계단 쪽으로 도망쳤다. 지원이 뒤쫓았지만 놓치고 말았다. 그녀는 범인의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살고 싶으면 입 다물어. 그녀는 그 글씨를 오랫동안 쳐다본 뒤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 내가 거의 다 왔다는 걸 알겠군. 다음 날 지원은 강남의 한 작은 국밥집에서 김진우 경정을 만났다. 그녀는 아무런 표식 없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김경정은 평소보다 더 지쳐 보였다. 자네 전출 소식 들었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그럼 소문이 사실이었군. 김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최태석이 증거를 없애고 있어? 그가 연루되었다는 의심은 오래전부터 했지만 내부 재판에 가져갈 만한 증거가 없었지. 지원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게 열쇠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김경정은 그것을 받아들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게 유출되면 자네가 첫 번째 표적이 될 거라는 거 알고 있겠지. 지원이 옅게 미소 지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과장님. 어젯밤 주차장에서 습격을 받았습니다. 김경정이 주먹을 꽉 쥐었다. 젠장. 좋아. 지금부터 절대 혼자 다니지 마. 자네를 보호할 수 있도록 특별팀과 협력하겠네. 지원이 그를 단호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단순히 보호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을 체포하는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김경정은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하지만 지금부터 모든 움직임은 감시망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조용히 움직이는 거다. 3일 후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원과 김경정이 이끄는 소규모 팀은 최태석의 보고서에 나타난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매달 운영비의 일부가 도로사랑재단이라는 이름의 유령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그 재단은 최태석의 아내가 관리하고 있었다. 지원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창고에서 야간 감시 임무에 참여했다. 그곳은 현금이 분배되기 전에 모이는 장소로 의심되었다. 그녀는 다시 위장했다. 이번에는 물류 배달 기사로. 새벽 2시경 검은색 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최태석 총경이 사복 차림의 다른 두 남자와 함께 내렸다. 그들은 큰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길 건너편 차에서 잠복하던 김경정이 무전기를 통해 신호를 보냈다. 모든 팀, 위치 고수. 신호를 기다려 지원은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는 척했다. 최태석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녀는 재킷에 달린 마이크로 카메라를 켰다. 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이 돈 빨리 재단으로 보내. 다음 주에 수익 분배할 거니까. 박철민 사건처럼 새어나가면 안 돼.
그것이 그들이 필요로 했던 한마디였다. 최태석이 다시 차에 타려던 바로 그 순간 김경정이 실행 명령을 내렸다. 여러 방향에서 무장한 감찰과 요원들이 나타났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최태석은 잠시 놀랐지만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김진우, 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가 날카롭게 말했다. 김경정이 다가섰다. 나는 그저 내가 어긴 맹세를 바로 세울 뿐이다. 한편 지원은 트럭 뒤에서 걸어 나와 모자와 마스크를 벗었다. 최태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는? 지원이 차분한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총경님께서 전출시킨 그 폐지 줍는 여자입니다. 몇 시간 후 최태석 총경의 체포 소식은 전국 언론에 퍼져나갔다. 비밀 작전 영상이 대중에게 유출되면서 최태석이 수억 원이 든 검은 가방과 함께 체포되는 순간이 공개되었다.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뉴스에 다시 등장한 젊은 여성의 모습이었다. 한지원은 경찰 내부의 부패를 용감하게 밝혀낸 젊은 영웅으로 불렸다. 한편으로 그녀는 정직의 상징이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그녀를 불편해했다. 최태석이 체포된 지 2주 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소셜미디어의 몇몇 익명 계정들이 지원이 단지 최태석을 무너뜨리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으며 김진우 경정과의 친분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비방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어. 어느 날 오후 이 경사가 사무실에서 말했다. 지원은 그중 한 게시물을 읽고 한숨을 쉬었다. 배후가 잡혔는데도 멈추질 않네요. 이 경사는 그녀를 심각하게 쳐다보았다. 그들에겐 아직 조직이 남아있어. 그리고 내 생각엔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이 지원은 컴퓨터 화면을 가짜 기사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응시했다. 그렇다면 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작은 옥탑방 발코니에 앉아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녀는 폐지 줍는 사람으로 위장했을 때 썼던 작은 수첩을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는 아직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글씨를 썼다. 정의는 누가 강한가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누가 용기를 내는가의 문제다.